GPT-3 논문이 이번에 70장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네, 실험 관련된 내용이 좀 많고 어, 네, 그리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발표를 재밌게 구성을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요. 어, 일단 저 발표 순서는 처음에 인트로하고 abstract 조금 훑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하고 인 컨텍스트 러닝이 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험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논문은 또 특이한 게 자기들 한계를 좀 명확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하고 또 마지막에 결론 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랭귀지 모델들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대응할 만한 슈퍼바이즈된 데이터셋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 널린 비지도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지도 학습된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 방법론이 좀 가장 유망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모델들에서 구조의 변형이 일단 일어나야 돼요. 버트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적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 확실하니까 더 성능이 좋은 어떤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LM이 나오려면 사람들이 일일이 라벨링을 한 슈퍼바이즈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계속 고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NLP 태스크가 우리가 뭐 NLU 벤치마크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좀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사실 NLP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만들면 만들수록 계속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NLP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대응할 때 계속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구조를 바꾸고 슈퍼바이즈 데이터 구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한 30년 산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감정 분석해봐 이렇게 하면은 감정 분석을 당연히 잘 하겠죠. 이건 넌 슬프네, 넌 기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GPT나 뭐 지금까지 왔던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30년간 살아온 사람을 데리고 앉혀놓고 감정 분석해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조금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감정 분석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아무리 MBTI 뭐 T다 F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감정 분석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나 오늘 교통사고 났어. 보험도 안 들었는데 큰일이다. 뭐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냥 딱 보고 감정 분석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딱 보면 아 이거 슬프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우리 랭귀지 모델은 구조도 바꾸고 저런 여러 가지 라벨된 데이터들로 파인 튜닝을 해야지 슬픈가? 뭐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식대로 파인 튜닝을 없애보자라는 것이 이 GPT-1 이후에 2, 3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저 프리트레이닝하고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두 개만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제 원 이후에 GPT 흐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팅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롬프팅을 알려면 프롬프트가 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다른 말로 이제 프롬프팅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는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입력값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요새 생긴 단어고 좀 예전에 프롬프트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하면은 그 어떤 코드에다 우리 터미널 열면 있잖아요. 터미널 열면 거기다가 뭐 CD 어쩌고저쩌고 치던가 LS 뭐 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쳐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입력값.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보는 챗 GPT에서 저렇게 작성하는 저 부분 저런 거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냐? 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더 모델이 얘를 잘 알아듣고 잘 시행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입력의 컨텍스트를 제가 만약에 저기다 나 대신 GPT-3 논문 리뷰해줘 제발 이렇게 적어주면 모델은 입력의 컨텍스트를 즉각적으로 학습해서 출력을 내보내죠. 여러분들 챗GPT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요 입력을 최적화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출력을 얻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안 나오는 걸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챗 GPT 이렇게 적으면 오픈 AI 쪽 서버에 뭐 우리가 적은 답변이 넘어가서 가중치가 업데이트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따로 가중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주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GPT-1에서 2.3로 바뀌었을 때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느냐? 이 GPT-1은 우리가 어느 정도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각각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NLP 태스크 1, 2, 3에 맞춰서 파인 튜닝을 각각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저 GPT-1 노란색 파인 튜닝된 부분은 연두색 NLP 태스크 2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GPT-2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의 근본에 가까운 트레이닝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로 LM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우리 앞에서 봤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GPT-2라는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야 너 NLP 태스크 2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할 수 있도록 따로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인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학습 없이 주어진 입력 프롬프트 내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은 그 내용들 그것들의 문맥을 기반으로 즉각적으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것, 그걸 인코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인코텍스트 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샷 러닝, 두 번째는 원샷 러닝, 세 번째는 퓨샷 러닝입니다. 여기서 이 제로, 원, 퓨는 이걸 나누는 기준이 프롬프트에 제공되는 예제의 개수입니다. 예제의 개수.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제로샷은 보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설명해줘.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죠.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답변으로 이런 걸 내줘야 돼라는 예시가 없이 그냥 한 번에 아무 예제도 제공하지 않고 답변을 요구하는 컨텍스트를 프롬프팅하는 게 제로샷 러닝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네, 답변을 요구하는 게 제로샷 러닝이고 원샷 러닝은 예제를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장 이 고양이는 귀엽다 하고 화살표 쓰고 감정 긍정적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지루하다 하고 감정 띡띡하면 그 다음에 얘가 뱉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샷 러닝은 예제를 하나만 제공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퓨샷 러닝은 여러 개를 제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이제 GPT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GPT 모델 구조를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GPT 모델 구조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GPT 1, 2, 3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 디코더를 쌓은 구조라는 어, 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차이가 없는데 GPT 1, 2, 3의 구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저 네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트랜스포머 디코더 레이어의 개수, 그리고 임베딩 차원, 여기 처음에 저기 앞에서 임베딩하는 그 차원, 그리고 어텐션 헤드의 개수,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거죠. 이 네 개를 각각 보면 다 각자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GPT-3의 구조, GPT-1, 2, 3의 구조 차이는 저 네 가지에서 발생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파라미터 수로 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센스 있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원을 보면은 레이어 수는 디코더 우리가 12개 쌓았죠. 앞에서 봤듯이. 인베딩 차원은 768개고 어테션 헤더 12개고 피드 포워드 3072이고 파라미터 개수가 1.17억입니다. 거기서 넘어왔을 때 GPT-2만 봐도 레이어를 4배를 쌓았고 물론 가장 큰 모델 기준이고요. 그리고 인베딩 차원도 급수적으로 늘었고 어텐션 헤더도 20개, 6400, 파라미터 수는 약 15억 개.
근데 거기서 GPT-3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이뤄냅니다. 레이어 수를 디코더 레이어만 96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임베딩 차원도 말도 안 되게 늘어나죠. 12,000 차원입니다. 어텐션 헤드도 96개고요. 피드포워드 차원도 49,000 차원이고 결국에는 파라미터 수가 약 1,75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앞에서 CV 뭐 설명하실 때 뭐 100 몇 M, 100 몇 M 뭐 이렇게 쓰면 그 해봤자 끽해봤자 1억이거든요. 얘는 175B예요. 그래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수를 가진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LLM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모델 사이즈도 큰데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될 거는 데이터입니다. GPT-1을 봤을 때 얘네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북콜퍼스 데이터 셋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기가짜리고 북콜퍼스 이름에서 딱 왔듯이 그냥 책 도메인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영어로 막 써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요 북콜퍼스로만 우리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GPT가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인 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오토리그레시브하게 LM을 구성을 했으니까 얘가 그거 자체만으로 멀티태스크에 바로 적용되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혹은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하는 그 컨텍스트를 그 생각하고 태스크에 맞는 답변을 내보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에 적용할 때는 GPT-1이 파인튜닝이 필요했어요. 근데 GPT-2부터 프롬프트를 사용한 인컨텍스트 러닝을 조금 시도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웹텍스트 데이터라는 40기가짜리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레딧이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레딧이라는 약간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인데 이 크롤링하는 과정 중에서도 좀 로우 퀄리티 데이터는 빼버리는 그 빼버리는 과정을 어떻게 시행했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거기 레딧에 이렇게 좋아요 같은 기능이 있대요. 좋아요 기능이 한 3개 이하로 박힌 애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크롤링을 했다고 합니다. 어, 네. 근데 물론 얘가 이제 그 북콜퍼스라는 책 도메인에서 외부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 수도 5배나 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컨텍스트를 언더스탠딩하고 바로 멀티태스크에 도입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요. 네, 생각만 해도 그렇죠. 사실 이 오토리그리시브하게 GPT가 학습을 하는 거는 랭귀지 모델 방식이죠. 이 다음 토큰이 뭐가 올지 예측하는 건데 저것만 가지고 어떤 컨텍스트를 러닝하고 그런 게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얘네도 비상식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어, 커먼 크롤 데이터는 원래 한 몇 페타바이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필터링해서 정제한 게 한 450기가인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제한 방식은 좀 네,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논문을 참고하시고 웹 텍스트도 썼고요. 북콜퍼스 1 약간 확장된 북콜퍼스 1이랑 또 새로 만든 북콜퍼스 2 쓰고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도 써가지고 저것들을 다 합쳐서 약 570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1750억 개 파라미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를 왕창 때려박아서 왕창 학습을 한 거예요. 잠깐 비교를 해보시면 8기가 40기가 하다가 갑자기 570기가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파라미터도 보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GPT-3에서. 네. 그래서 이제 떤 실험인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정도. 그래서 얘네의 실험은 일단 저렇게 좀 많은 어떤 그 모델들을 구현해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레이어, 모델, 디멘션, 어텐션 헤드 그리고 네, 마지막 게 잠시만요. 아, 네.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차원까지 적혀져 있죠. 네.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점은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작을수록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하고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신 걸 볼 수 있고요. 모델이 클수록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하고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결과적으로
인간과 같이 우리는 그냥 언어만 배우고 삶을 살아가도 멀티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인간과 같이 멀티태스크를 수행하는 LLM의 구현이 얘네의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가 인간과 같이 요 GPT-3를 학습을 시키려고 얘네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NLP 벤치마크들을 사용해서 얘를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인 콘텍스트 러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제로샷, 원샷, 퓨샷 러닝의 어떤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벤치마크들에서 싹 다 제로샷, 원샷, 퓨샷 러닝을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한 7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그 수많은 NLP 벤치마크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본 몇 가지 인상적인 결과들만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의 어떤 LM들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 태스크 성능을 가져왔고요. 어, 이 람바다라는 태스크는 저 위에 있는 저 네 가지가 다 그 태스크인데, 람바다는 마스크된 문장을 완성하는 태스크이고, 헬라스웨그는 짧은 글이나 지시사항을 끝맺기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는 거고, 스토리 클로즈도 5문장의 긴 글을 끝맺기에 적절한 문장을 고르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PT-3, 제로샷, 원샷, 퓨샷 이렇게 있고, 저 위에 소타가 있죠. 람바다 태스크에서 어큐러시랑 그 퍼플렉시티 다 GPT-3의 제로샷, 원샷, 퓨샷이 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이 소타는 뭐 NLU 벤치마크 중에 뭐 람바다에 잘 맞추도록 파인 튜닝이 된 녀석들이겠죠. 그렇지만 스토리 클로즈나 헬라스웨그 같은 조금 복잡한 태스크에서는 슈퍼바이즈된 어떤 모델들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면 말이 안 되는 성능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 태스크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블루 스코어 번역에서 나온 블루 스코어를 보여주는 폰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실 점은 사실 요 GPT-3의 제로샷, 원샷, 퓨샷이 다 소타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습니다. 보시면. 근데 몇 개는 좀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죠. 특히나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저걸 보시면 쟤는 슈퍼바이즈된 소타보다 GPT-3 퓨샷이 그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게 성능이 더 좋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태스크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대규모 데이터로, 대규모 파라미터로 그냥 랭귀지 모델로 영어 학습한 데이터가 독일어에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번역가보다 좋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좀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고요. 어, 네. 아, 그리고 얘는 대명사 지칭 문제에 나오는 위노그라 위노그란드라는 태스크인데요. 얘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파인 튜닝된 소타가 90.1인데 얘는 특이하게 원샷이 퓨샷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죠?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신테틱 앤 퀄리터티브 태스크라고 해서 그냥 NLU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계산 추론 및 특이한 태스크에 좀 적용을 해보는 부분인데, 우리 GPT한테 실제로 물어보면은 뭐 어떤 거 뭐 연산해줘 뭐 이렇게 해주면 그냥 뚝뚝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리스메틱이라고 해서 수학적 연산에 대한 어떤 성능을 본 건데, 아리스메틱은 무조건 퓨샷으로 러닝 진행을 했고, 보시면 그 두 자리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잘 하는데 어 자릿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어려워하는 게 보이고, 계산이 즉 OPS가 오퍼레이션인데 그게 계산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뒤에 항이 더 많아질수록 조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SAT 아날로지스라고 해서 그 외국 수능이죠. SAT에서 비슷한 단어를 고르는 유형, 네, 그 문제가 있는데 오디선다 문제인데 퓨샷으로 했을 때 65.2, 원샷으로 했을 때 59.1, 제로샷으로 했을 때 53.7이 나왔는데 미국 대학생 평균이 57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상당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은 뉴스 기사 생성 태스크인데요. 얘는 보시면
요 mean accuracy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람이 직접 그 논문 그 GPT가 생성한 거랑 사람이 쓴 거랑 번갈아 읽고 뭐가 사람이 쓴 건지 뭐가 AI가 썼는지를 맞추는 방식으로 성능 평가를 정성적으로 진행을 한 건데 보시면 저 위에 어 저 위에 저 녀석들을 다 저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요 아래 요 녀석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요 녀석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이 GPT-3도 사실은 좀 조금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4.0도 나와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뉴스 기사 생성하는 저 태스크가 사람들을 거의 속인 거예요. 52%면 사실 찍은 거죠. 찍은 거랑 비슷하죠. GPT-3 저 175B짜리 모델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때 당시에도 성장을 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 그 X축은 어 예제를 몇 개를 제시했느냐 이거든요. 이게 그 0이면 제로샷이죠, 당연히. 그리고 10의 0승이니까 1이니까 원샷이고 그리고 10의 1승 그게 이제 퓨샷인 거죠. 그 10의 1승 이후에 저희 끝까지는 없는 게 프롬프트도 입력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어떤 설명의 개수가 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그 일단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 뭐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어 프롬프트를 많이 주면 줄수록 다 생각 보면 우상향하는 저 네, 곡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제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어느 정도 이뤄냈다라고 이 저자들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의 어떤 조금 한계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성능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인 일반 상식에 취약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어떤 생성을 할 때 동어 반복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저희가 지금은 이거를 이제 미래에서 와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는 거니까 같이 좀 그 지금 생각도 하면서 이 한계들을 한번 보면 지금 사실 GPT가 물리학 물어보면 당연히 잘 대답해주죠. 그리고 생성도 너무 잘하고요. 네. 그리고 모델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버트랑 나왔을 때 계속 치고받는 부분이죠. 어토리그레시브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LM을 학습을 하니까 어, 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최근 GPT 관련된 논문을 뭐 발표도 안 했지만 제가 아는 것도 없어서 이거는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GPT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디코더를 쌓은 구조는 어쩔 수 없이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을 닮으려고 최대한 인간이 내추럴 랭귀지를 언더스탠딩하는 그 부분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인간은 사실 물리 세상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뭐 얘기도 하고 뭐 듣기도 많이 듣고 뭐 쓰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올 게 뭔지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밖에 학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요 퓨전 러닝 효과에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래프가 사실 논문의 제일 첫 단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뒤쪽에서 익스피리먼트를 통한 리절트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계에서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론 시에 우리가 컨텍스트에 넣었을 때 즉각적으로 태스크를 배우고 얘를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훈련 중에 배운 태스크를 약간 수행을 하는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데 이거는 사실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분야가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면서 퓨전 러닝 자체의 어떤 그 효과가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및 효율성인데 비용 및 효율성은 좀 문제가 크죠. GPT 앞에서 봤을 때 그 파라미터 수도 너무 많고 데이터도 엄청 많고 그래서 얘는 사전 학습을 할 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이만큼 해서 그 언어를 하고 감정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에 반해서 GPT는 사전 학습 시에 한 사람이 평생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문서를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따라갔죠.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모델 크기 엄청 크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LLM에 대한 정량화 분야는 여러분들 어드브 세션에서 되게 많이 읽으실 거거든요. 이미 디스틸레이션은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된 상황이고 실제로 핸드폰 안에서도 GPT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석 가능성인데요. 요 GPT 저자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 브로더 임팩트라고 약간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발표에서 좀 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부분에 조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단어는 남성적으로 분류하고 어떤 단어는 여성적으로 분류하고 아니면 흑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을 학습한다거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어, 용인이 될지 안 될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조금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어떤 데이터 내 편향이 좀 존재한다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한 개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가장 인간과 비슷한 LM의 구현을 위한 시도를 했다.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제거하고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해당 방식을 좀 대체를 했고요. 수많은 NLP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제가 좀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고 사실 GPT-3 자체에서 당시 슈퍼바이스드 소타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네,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준수한 성능을 거뒀고 몇 분야에서는 슈퍼바이스드 모델보다 뛰어난 좀 인상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